사랑하는 예비 공무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 땅에서 22년간 한국사를 강해온 설미석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여러분들의 뜨거운 한국사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저의 인기를 이 작은 교실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실이 터져나갈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다른 거 없습니다.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알차고 도움되는 시간이 되고자 이 무료 특강을 마련하게 됐는데요.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공무원 한국사 시험의 포인트는 뭐냐면 암기에 있어요. 저를 비롯한 많은 역사 선생님들이 이 역사는 암기가 아니다, 흐름이다. 머리에 지식을 담는 게 아니라 가슴에 의식을 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 맞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것은 시험에 있어서는 조금 거리가 먼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짬을 내서 강연이랄지 방송을 할 때, 어쩌다 오른 무한도전에서 제가 한국사 강연을 할 때 제가 밑줄 그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필기한 적이 있습니까? 암기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강연은 교훈과 감동만 주면 되기 때문에, 가슴에 의식만 담으면 되기 때문에 암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처한 상황은 교훈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합격을 하기 위함이에요. 이 공시는 특징이 수능시험 같은 경우는 이거는 대학에 가서 고등학문을 배우는데 어떤 이 학생이 지적 능력이 되는가, 추리력이 되는가, 사고력이 되는가를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추론 능력이나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 수능이에요. 근데 공시 한국사는 내용이 뭐죠? 이 땅에서 공무원을 준비하는 이 수험생들이 적어도 이 정도 지식을 알고 있는가, 머릿속에 담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외워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 내용에는 인물도 있고 사건도 있고 연도도 있겠죠.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세게 말하면 내용을 암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찌 보면 스토리나 이해를 말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암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공시가 이 땅에서 치러지는 시험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은 시험 중에 하나예요. 한능검보다도 어렵고 내신보다도 어렵고 수능보다도 훨씬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별의별 지엽적인 내용이 다 나오더라. 그래서 역대 기출된 것들, 그리고 예상 출제되는 것들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외워지지 않으나 반드시 외워야 되는 내용들만을 모아서 제가 암기 특강을 만들어 봤습니다. 약 13가지 정도를 준비해 봤는데, 요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나 이거 외워지지 않아서 포기할까 했던 부분이 완벽하게 외워지면서 문제도 쏙쏙 풀리는 그런 기적과도 같은 체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한 번도 우러러 나오는 박수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네, 다 의도된 박수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그 문제를 먼저 나누어 드렸을 겁니다. 어떻게 짬나시는 분들 미리 풀어 보셨습니까? 이것은 실제 치러졌던 최근의 역대 공무원 기출 문제들인데요. 문제만 보면 좀 막막할 수 있는데 저의 암기 특강을 듣고 나면 요 파트가 완벽하게 이해와 암기가 되면서 다른 유형의 문제가 나와도 충분히 풀 수 있도록 제가 암기까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준비한 암기 특강 신석기 시대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리 공시에서요, 공무원 학생들이 제일 먼저 딱 공무원 준비하면서 당황하는 게 뭐냐면 이 구석기하고 신석기하고 청동기 시대 유적지 보고 입이 쩍 하고 벌어지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뭐 수능 내신 준비하면서 적어도 선사시대는 자신이 있거든. 그냥 거기서부터 맨날 공부 시작하다 포기하고 또 오고 포기하고 또 오고 하다 보니까, 근데 뭐냐면 이거는 유적지는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거든요. 이거 보고 유적지로다가 또 교수님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냥 교재에서 읽어주십니다. 나 읽어줬으니까 끝냈고 니들은 알아서 해라, 뭐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스스로 외워지지 않는 자신의 뇌를 탓하면서 좌절하는데 아무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건이 있기 때문이죠. 여기 보세요. 뭐야 이게? 자, 요 신석기 시대 유적지 대표적인 게 이제 봉산지탑리, 부산 동삼동, 서울 암사동, 양양어산리, 온천궁산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보세요. 뭐 우리 이미 수업을 들은 분들도 있겠지만 복습차 같이 기억하시면 돼요. 자, 신석기입니다. 신석기.
일단 기억해야 될 게 이제 봉산. 자, 따라해 볼까요? 지금 아예 그냥 다 외워버립시다. 봉산지탑리, 부산 동삼동, 서울 암사동. 분위기 좋다. 양양오산리, 온천궁산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 수업 시간에도 항상 했던 내용이지만 잘 보세요. 자, 신석기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저 신봉선이라는 여자 개그맨 아시죠? 이 신봉선이 실제로 부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부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봉선은 집이 부산에 있는 동삼동인데 서울에 개그맨 하러 올라와서 암사동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개그맨 생활이 좀 힘듭니까? 스트레스 받죠? 봉선아, 우리 양양으로 온천 가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해 볼게요. 신봉선은 부산 동삼동에 살았어요. 지금은 서울 암사동에 살고 있어요. 양양으로 온천 가자. 신봉선은 부산 동삼동에 살다가 서울 암사동으로 이사 왔다. 힘드니? 양양으로 온천 가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실전으로 갈게요. 만약에 뭐 오산리, 궁산리 까먹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주관식이 아니잖아요, 시험이. 요 키워드 뭐 봉산지탑리, 부산 동삼동, 서울 양양, 온천 요 키워드만 기억해도 문제가 다 풀린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요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럼 문제로는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실제 문제 한번 도전해. 온천이네요. 온천인데 약간 온천이 이게 그렇다. 자, 그러면 기출 문제를 볼게요. 2015년 서울시 7급 문제가 되겠습니다. 옷은 방추를 이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방추차라고 하시죠. 방추차. 이게 뭐냐면 가락바퀴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꽂아가지고 막껍질 같은 거를 벗겨가지고 여기다 이제 실타래처럼 묶어놔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실처럼 뽑아서 쓰는 방추차가 가락바퀴입니다. 가락바퀴를 이용해서 옷감을 짜서 입을 줄 알게 됐고 돌로 만든 괭이, 낫등을 이용해서 자 포인트죠. 조와 피와 수수 등을 재배하기 시작했대요. 여러분들 벼농사가 시작되면 청동기고 밭농사가 시작되면 신석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집은 동굴 생활에서 벗어났다는 얘기는 뭐죠? 구석기에서 벗어나서 땅을 파고 반지하 움집을 짓고 살았으며 끝났죠. 바닥이 뾰족한 토기, 빗살무늬 토기를 사용하는 지역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뭐 방추차, 조피수수의 시작, 반지하의 움집, 빗살무늬 토기, 지금 단서를 여러 개 주면서 이 시대가 신석기 시대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시된 자료와 관련된 시대의 유적이 아닌 걸 고르라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신봉선이는 부산 동삼동 살았는데 양양으로 온천 가자. 벌써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틀린 것은 고령 지산동 유적이고 참고로 고령 유적은 가야의 유적이 되겠습니다. 가야의 유적. 그러니까 고령 지방이랄지 그 김해 지역, 금강가야 있던 김해랄지 아니면 대가야가 있던 고령 이런 것들이 이제 가야 유적이 되거든요. 요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암기로 딱 기억을 해두면 쉽게 문제 답을 고를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 신봉선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래요. 마지막으로 해볼까요? 신봉선은 부산 동삼동, 서울 암사동, 양양으로 온천 가자. 합격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 서둘러서 우리 청동기 시대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이 청동기 시대도요. 이게 유적을 외우기가 참 이게 만만치 않아. 근데 이거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자 따라해보죠. 청동기, 여주 흔암리, 부여 송국리, 울주 검단리.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요건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요게 뭘까요? 그렇죠. 요게 용이에요. 용. 이렇게 얘 뭘 사슴이야? 용이야. 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용은 뭘 물고 있습니까? 드라곤볼을 물고 있습니다. 여의주를 이렇게 물고 있죠. 이 용의 재질은 청동입니다. 청동으로 만든 용이 여의주를 부여잡고 울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청동으로 만든 용이
여의주를 부여잡고 울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해 볼게요. 청동용이 여의주를 부여잡고 울 수 있다. 청동용이 여의주를 부여잡고 울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암기법의 특징은요. 제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처음에 이게 배우거나 따라할 때는 막 온몸에 그 세포 하나하나가 다 살아나는 듯한 오글거림을 느껴요. 불판 위에 오징어처럼 이렇게 오글거리고 민망하기도 하고 얼굴도 빨개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설민석이 안쓰러워 보이기도 하지요. 근데 이게 들을 때는 그냥 웃기고 내가 좀 그냥 뭐 장난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데 실제 시험장에 가면 합격인데 뭐 기억이 나고 이게 문제가 풀리니 여기서 이제 열광을 하는 거죠. 놀라운 체험인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는 청동으로 만든 용이 여의주를 부여잡고 울 수 있다. 청동기 시대 유적지 시험 문제로 어떻게 출제되는지 우리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요건 2013년 서울시 구급 문제인데요. 자,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의 유적과 유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는 수공업 생산과 관련된 가락바퀴가 처음으로 사용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방추차라고도 불리우는 가락바퀴 조금 전에 우리 문제에서 풀어봤죠. 이미 어느 시대에서부터 있었습니까? 신석기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초등학생도 알아요. 그래서 여기는 1번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 볼게요. 불에 탄 쌀이 청동기 시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벼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불에 탄 쌀이 존재했다.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나머지가 청동기 시대 유적지여야 이게 완성이 되는 거거든. 근데 여의주를 부여잡고 있는 유적에서 나왔잖아요. 청동용이 여의주를 부여잡고 울고 있다만 지금 빠진 거잖아. 야, 네가 답이었구나. 예, 제가 답이에요. 정답이 2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박수 참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네, 거의 교회 부흥회 분위기예요 지금. 옛날에 그 점찰법회라고 있었는데 약간 이제 그 분위기입니다. 뜨거워요. 나머지 볼까요? 청동기 시대 유적은 한반도 지역에 북한에서 주로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청동기 문명을 바탕으로 생겨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어디야? 고조선이죠. 전기 고조선의 범위는 여기는 요령 지방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한반도예요. 요령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 있어. 틀렸고요. 자, 청동기 시대에는 조개 껍데기 가면 등의 예술품도 많이 제작됐다 그러는데 이 정도는 우리 내신이나 수능에서도 어렸을 때 배웠죠. 조개 껍데기 가면, 조개 무덤, 패총, 신석기 시대입니다. 자, 청동기 시대 토기로는 몸체에 덧띠를 붙인 덧무늬 토기가 대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는 덧무늬 토기는 신석기 시대가 대표적이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청동기 시대의 유적지 암기비법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발해 왕의 연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1대 고왕부터 시작해가지고 10대 선왕까지, 뭐 11대 대이진까지 필요 없고요. 왕들을 쭉 한번 정리해봤는데 이 왕들의 요 연호 있잖아요. 연호. 이 연호 중에 요 정도는 알아야 돼요. 1대, 2대, 3대, 10대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필기하면서 정리할게요. 자, 발해를 처음으로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따라해보죠. 최수종. 네, 대조영입니다. 대조영. 이 대조영이라는 사람이 이제 고왕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천통이라는 이름의 연호를 썼어요. 원래 이거 연호 중국만 쓸 수 있는 거거든. 근데 발해가 독자적으로 왕들이 연호를 썼다는 얘기는 뭐예요? 중국의 속국이 아니라 독립된 자주적 국가, 고구려의 뒤를 이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대조영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그 싸움 잘했던 무왕이에요. 무왕. 대무예요, 이름이 대무예. 무왕. 근데 이 사람의 연호가 뭐냐면 인안이에요. 인안. 자, 그리고 여기는 대무의 아들이 누구냐면 대흥무야. 대흥무. 이 사람이 공부 잘했던 문왕인데 이 사람이 대흥이라는 연호를 씁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가지고 이제 10대 선왕. 이 사람을 왜 기억해야 되냐면
이 선왕 때가 그 발해의 최고 전성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선왕 때는 중국인들이 우리를 뭐라고 불렀냐면 바다 동쪽에 융성했던 나라, 그래서 해동성국이라고 우리를 불렀었습니다. 요 선왕의 그 연호가 건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연호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근데 이게 외울 게 많은데 이걸 어떻게 미안합니다. 제가 어제 좀 줄넘기를 하다가 발목 그 아킬레스건이 좀 진통이 와가지고 좀 미안해요. 진통이 오는데 진통이 와요. 인대 아파 아킬레스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원래는 말이에요. 기존 수업에서는 인대 아파 아킬레스건 요기였는데 태권의 수업은 항상 진화합니다. 오늘 다시 급조해서 만든 게 진통이 와요. 요거죠. 진통이 와요. 인대 아파 아킬레스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따라해보죠. 진통이 와요. 인대 아파 아킬레스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통, 이난, 대흥, 아킬레스건 이렇게 해서 진통이 와요. 인대 아파 아킬레스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로 안 나오면, 문제로 나왔는데 풀리지 않으면 제가 하는 건 그냥 장난 쇼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시간 낭비인데, 이게 실제 문제로 나오고 문제가 풀리면 우리가 하는 시간은 정말 의미 있고 무서운 시간이 되는 거지. 그죠? 그 문제를 어떻게 출제됐는지, 어떻게 나올지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법원직 구급 문제입니다. 밑줄 친 대시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고시의 나라 그러면 고구려입니다. 그죠? 김씨의 나라 그러면 이제 신라예요. 그럼 대시의 나라 그러면 이게 발해거든. 이씨의 나라 그러면 조선이지. 그지? 옛날에는 고씨가 북에서 고구려를, 부여씨가 서남에서 백제를. 왜냐하면 이 고구려 주몽의 아들이 그 온조가 내려와서 만든 나라가 백제인데, 이 백제가 남부여라고 그랬잖아. 왜냐하면 고구려가 부에서 나온 거거든. 그리고 박석김 씨가 동남에서 신라를 각각 세웠으니 이것이 삼국이다. 여기에는 반드시 삼국사가 있어야 할 것인데 고려가 편찬한 것은 잘한 일이다.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칭찬하는 겁니다. 근데 백제가 망하고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에 신라가 남쪽에 있고 신라가 대시의 나라 발해가 북쪽에 있는데, 이것이 진정한 남북국인데 남북국사가 있어야 되는데 왜 고려는 남북국사를 기록하지 않았지? 이건 발해를 우리의 민족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잖아. 난 그게 싫어. 내가 누구냐고? Who am I? 난 조선 후기 유득공이란 사람이야. 서울 출신이지. 내가 최초로 남북국이란 용어를 쓰면서 발해를 우리 민족의 국가라고 만천하에 알리고 싶어 라는 유득공의 발해고에서 가져온 사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대시의 나라는 뭘 말하는 거예요? 발해를 말하는 거지. 그럼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뭘로 보고 이래? 골품제. 네, 저 흥분을. 예, 아까 저 하는 거 봤습니다. 미미가 큰 감동 받았어요. 앞으로는 저도 요거 한번 해볼게요. 미미가 근데 이 골품제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어떤 나라예요? 어디서 지금 발해를 묻는 문제에 신라가 나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인대 아파, 이난, 대흥 등의 연호를 사용하였다. 이 보통 그 초심자나 아니면 제 수업을 처음 듣는 분들은 선생님 뭐 원래 아는 건데요. 뭐 지금 배웠는데 그러네요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쉽게 외워지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왜 그 자전거나 운전 몸으로 배운 거는 잊혀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온몸 다 써가면서 암기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성육부제 중앙정치조직을 운영한 건 고려가 됩니다. 이게 좀 본섭이 아니니까 긴 코멘트 안 달게요. 사심관과 기인제도로서 호족 세력을 견제한 것도 고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난, 대흥 이런 연호는 진통이 와요. 인대, 아파, 아킬레스, 건흥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진통이 와요. 인대, 아파, 아킬레스, 건,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건,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발해를 봤고요.
야,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할 게 뭐냐면 고대 문화의 일본 전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시험에 참 잘 나오는 거거든요. 자, 일단 본 김에 중요한 내용 몇 개 집어드릴게요. 자, 고구려가 있고 백제가 있고 신라가 있습니다. 일단 고구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해자라는 스님이 일본의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십니다. 이 쇼토쿠 태자는요, 스승이었던 고구려의 해자의 감화 감흥을 받아서 일본 최초의 불교 문화를 융성시키거든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아스카 문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요 삼국시대 문화가 일본 아스카 문화에 영향을 끼쳤고, 통일 신라 시대의 문화가 일본의 하쿠오 문화에 영향을 끼쳤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올 지식들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신라도 별로 볼 게 없어요. 뭐 예를 들면 고구려는 해자 혹은 담징이 금당벽화를 그려줬다. 뭐 이 정도만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이 신라도 뭐 조선술, 배 만드는 기술이랄지 축제술, 제방 쌓는 기술, 주로 몸 쓰는 기술을 알려준 게 신라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일본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게 백제거든. 근데 이 백제가 영향 끼친 거를 암기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거 바로 제가 암기 비법 알려드리겠습니다. 4세기 근초고왕 때 여기는 백제에서 일본에 뭐를 선물하냐면 말을 선물합니다. 말을. 그 이제 말 먹이도 주고 말 목욕도 시켜줄 마부가 따라가야 되잖아. 그 이제 말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아직기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기가 일본에 말 관리하러 갔는데 한자를 가르쳐 주러 간 게 아니야. 말을 관리하러 갔는데 일본인들이 한자를 모르는 거야. 너무 아니 저기요. 아니 한자를 그럼 제가 한자를 알려드릴게요. 아니 아직도 한자를 몰라요? 아직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재미없어요? 하나 더 있어요. 자 보세요. 아니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4세기 근초왕 때 또 간 사람이 누구냐 하면 왕인이란 사람입니다. 한자 이미 아직기한테 전해받았지요. 그러면은 이제 책을 읽어야겠네요. 공자님의 말씀을 담은 논어와 그리고 천자문을 일단 입문서로 드리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왕 대접을 받은 사람 왕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세월이 지나서 6세기에는 노리사치게라는 승려가 일본의 최초로 불교를 전파하면서 한 말. 한자 이미 전해받았고 논어 천자문 전해받았으니 이젠 불교를 전해줄게. 물론 불교가 너희에게는 사치일 수 있어. 하지만 전해줄게 노리사치게. 일본의 최초로 불교 문화를 전파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사람 다 7세기야. 그러니까 노리사치게 6세기 100년 뒤에 고구려 스님들. 그러니까 가장 최초로 일본에 불교를 전파해준 게 노리사치게. 너희에게 불교는 사치지만 전해줄게 노리사치게.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리면요. 고구려 백제 신라 플러스 가야까지 있죠. 가야. 여기는 가야의 경우는 스에키 토기를 일본에 전해주게 됩니다. 가야의 토기를 일본이 너무나 똑같이 따라하니까 가야 사람들 버럭하고 욕이 나옵니다. 좀 적당히 따라해 스에키 토기. 요거는 좀 한번 나와서 한번 기겁을 하십니다. 이런 새끼 토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새끼 토기. 그래서 새끼 토기는 가야의 토기가 일본 토기에 영향을 끼친 거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대 문화의 일본 전파 관련된 암기 팁을 봤는데요. 자, 관련 문제 어떻게 출제됐는지 보도록 할게요. 2015년 경찰 순경 1차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전판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인은 일본에 건너가서 천자문과 논어를 전하고 왕 대접을 받았다. 왕인.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오케이가 되는 거죠. 해자는 일본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됐죠. 그래서 일본 최초의 불교 문화인 아스카 문화를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한 겁니다. 이것도 맞아요. 원효 강수 설종은 제가 지금 얘기한 바가 없지만 우리 본 수업에서 다루지만 이게 어느 시대 사람들이에요?
통일신라 시대 사람들이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원효 같은 사람, 뭐 강수 이런 사람은 신라와 통일신라 건처 산 사람이고 설총은 이제 통일신라 사람이 되겠죠. 원효, 강수, 설총이 발전시킨 불교와 유교 문화는 일본 아스카 문화의 성립에 기여했다고 그러는데 아스카 문화의 성립에 기여한 게 아니라 통일신라의 문화는 하쿠오 문화에 기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얘가 틀렸어요. 놀이사치계는 야 너에게 불교는 사치야 라고 이야기하며 최초로 일본에 불경과 불상 즉 불교를 전해준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외워야 할 거 재밌고 즐겁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이 고려의 전 이 파트가 가장 부담스러운데 네, 자 볼게요. 이 고려의 토지 제도가 됩니다. 이 고려의 토지 제도는 말 그대로 이제 초심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역사에 있어서 토지 제도라는 것은 공무원 봉급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공무원들에게 봉급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떤 토지를 주고 그 토지에서 수확되는 수확물의 약 10% 정도를 공무원이 가져갈 수 있도록 수조권을 분급하는 것이 여기는 토지 제도가 되는데요. 자, 고려의 토지 제도는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태경몽문, 태경먼문, 원공, 태경몽문 원공, 역시개경, 녹사과, 녹사과, 역시개경 녹사과, 태경몽문 원공, 역시개경 녹사과, 태경몽문 원공, 역시개경 녹사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 되는데요. 자, 무슨 얘기인지 볼게요.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 때 개국공신들에게 뭔가를 줘야 했지요. 토지의 수조권을 분급합니다. 역할에 따라 분급해서 내리는 토지, 이것이 바로 역분전이 됩니다. 근데 뭐 특별한 이때는 그 객관적인 지표가 없으니까 인품에 따라 내렸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인품은 뭐 착하고 나쁘고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왕 되는데 도움을 많이 준 사람은 인품이 높은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인품이 그냥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그냥 마구잡이로 나눠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공무원 봉급을 이렇게 기준 없이 마구잡이로 나눠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경종 때 처음으로 시작하는 시정 전식과가 시행되게 됩니다. 전식과라는 건 다들 아시겠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전지와 땔감을 채취할 수 있는 시지를 동시에 내렸다라고 그래서 이것을 전식과라고 부르는데요. 요 태조하고 경종 사이에 광종이라는 임금이 있거든. 요 광종 때 18품 품계 공무원 등급을 다시 4색 공복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광종 때 나눈 4색 공복제에 따라서 요 시정전식과가 운영되게 되는데요. 그전에는 인품에 따라서만 지급을 했다면 인품을 고려하고 18품 품계 관품에 따라 문무, 전, 현직 관리에게 내려진 토지 제도가 시정 전식과가 됩니다. 자, 근데 과거보다는 그래도 합리적이죠. 왜냐하면 4색 공복 관품에 따라서 문무, 전현직 관리한테 주니까. 근데 한계가 뭐냐면 아직도 인품적 요소가 고려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 객관적이 아니라 약간 좀 주관성, 뭐 인맥 이런 게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공무원 봉급제도는 어떻게 돼야 돼? 이런 거 사라져야 되지. 그래서 여기는 목종 때 와서 개정을 합니다. 전식과를. 그것을 개정전식과라고 그래요. 자, 이 개정전식과는요. 경종과 목종 사이에 모든 제도와 문무를 완성한 성종임금이 있었는데 이때 18품 품계가 완벽하게 완성이 돼요. 물론 그전에도 있었지만 이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성종 때 만들어진 18품 품계에 따라 100% 관품에 따라서 문무할 것 없이 전 현직 관리에게 주어진 토지를 개정전식과라고 합니다. 그럼 뭐가 사라진 거예요? 인품적 요소가 사라진, 점점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고려의 공무원 봉급 제도입니다.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공무원들에게 분급되는 전지와 시지 양이 줄어들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자, 여기는 개정전시과는 일단 공무원이 받았어. 그럼 퇴직했어요. 그럼 반납해요? 반납 안 합니다. 전직 관리도 받거든요. 이 전직을 산직이라고도 불러요. 산직 관리도 계속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죽어야 반납이 되는 건데 안 죽어. 계속 삽니다. 이러고 살아. 계속.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이 좁은데 한번 지급되면 반납이 늦어지니까 토지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점점 부족해집니다. 지급 액수가. 공무원들 줄 땅이 없죠. 야,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그러면 이거 이렇게 바꾸면 어때? 문종 때 또 바꿨다 그래서 경정이라고 그래. 이게 경정전시과예요. 그럼 경정전시과의 내용 뭐냐? 18품 품계에 따라 주되 문무 누구에게만? 그렇지. 현직 관리에게만 내려주는 토지. 이것이 바로 경정전시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가면 갈수록 토지의 지급 액수가 줄어들었다. 이런 것도 시험 포인트가 되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문종 때 되면은 이 목종하고 문종 사이에 누가 있냐면 이제 현종이라는 왕이 있는데, 현종 때 거란족이 2차 침입, 3차 침입하고 아주 난리요. 근데 3차 침입 때 강감찬 장군이 잘 막아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경정전시과쯤 되면은 이 같은 공무원이라도 군인 공무원에 대한 대우가 좀 좋아진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무신정변이 벌어져요. 군사 쿠데타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약 100여 년간의 무신 집권기가 오거든요. 근데 이 무신들은요, 말 그대로 모든 공무원이 가져야 될 땅을 혼자 독식을 합니다.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 군사 정권 때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지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군사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정재계를 다 장악을 한 거야. 누구라고 얘기 안 해요. 또 이 사람이 막 떡주무르듯이 주물러요. 막 재벌들한테 이리 와봐. 그러면서 막 재벌들한테 막 이렇게 막 그 뭐라고 그러지, 기부금 같은 거 막 걷고, 기부금 안 내면 막 통폐합 시켜버리고, 그리고 막 자기 따르는 막 부하 장군들 불러다가 김장상가 그러면서 막 오늘날 돈으로 막 한 20억씩, 김장값이 20억이야. 밥 먹어! 그러면서 한 30억 주고 뭐 이런 스타일이에요.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무신집권기 때가 되면서요, 전시가가 붕괴가 돼. 18품 품계에 따라서 현직 관리한테 차등적으로 지급 이런 거 없어지고요. 그냥 뭐 무신들이 용돈 주듯이 나눠주는 거야. 이건 이미 나라가 아니라 집단이었어요. 그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누구의 침입을 받아? 몽골의 침입을 받아요. 토지가 다 불타고 작살이 났습니다.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없어졌어요. 강화도로 도망가 있다가 개경으로 환도한 사람이 원종이라는 임금입니다. 원종이 따고 와봤더니 이미 전시가제는 붕괴돼 있고, 이건 뭐 제대로 남아있는 토지가 없는 거야. 이야, 큰일 났다. 일단 내가 뭐 무신 깡패도 아니고 돈을 줘야 공무원들이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럼 뭐 어떻게 주지? 안 되겠다. 그러면 녹과전이라고 그래서 딱, 자, 따라해보죠. 경기 8년. 경기 지역의 8개 현을 기준으로 토지의 수조권을 분급하기 시작했어요. 급한 대로. 이게 녹과전이에요. 녹과전이고, 그 다음에 원종 때 또 이제 사패전이라는 건 뭐냐면, 국가 소유의 황무지를 개간해서 옥토로 만들려고 이제 농민과 아니면 귀족 관리들한테 나눠주는 건데, 당시 원나라 간섭기 쪽에 이제 권문세족들이 얘기하는 거죠. 전하, 저거 농민들한테 줘봐야 개간도 못해요. 저희 주세요. 그럼 저희가 알아서 노비들 읽어가지고 소장농들 읽어서 한번 옥토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권문세족이 엄청난 땅을 가져가는 하나의 명분이 되었다. 이게 사패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성계가 1388년에 그 위화도 회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군사적 정치적 실권을 잡고 우왕 내쫓고 창왕 내쫓고 공손하게 자신에게 왕위를 양위할 수 있는 사람을 앉혀요. 그래서 이름이 공양왕이야. 공손하게 왕위를 양위했다. 임기 4년밖에 안 되고요. 허수아비입니다. 바지사장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는 공양왕 집권 4년에 조선 건국 1년 전에 정도전과 이성계에 의해서 공양왕의 이름으로 시행된 게 과전법인데, 이 과전법은 뭡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으로 힘을 가졌어. 정치적 권력, 군사적 권력 다 가지고 있어. 근데 보스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없는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뭐 화폐가 제대로 유통이 안 되니까 토지가 있어야 되지. 그래서 이성계가, 원래 군인들이 그래요.
뭐 이거 실명 거론하겠습니다. 실제 역사니까.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그 현대사를 봐도 뭐 무슨 군사 정변 이후에 막 부정축제 막 뒤집어 씌우면서 당시 재벌들한테 또 싹 재벌들 막 잡아 가두고 걷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군부가 또 등장을 하잖아요. 이 사람도 뭐 김장 얘기 나왔지만 재벌들한테 딱 걷고 일단 다 몰수인 거야. 그럼 여기는 이성계도 어떻게 돼요? 권문세족 딱 타겟 잡아가지고, 야, 너네 부정축제한 거잖아. 불법적인 토지의 소유권과 수조권 국가에서 환수한다. 무상 몰수를 해버려. 약간 저 무슨 사회주의 비슷하게 무상 몰수를 해버립니다. 권문세족 토지를 몰수를 한 다음에 그걸 무상 분배를 해버리면 이건 마르크스가 되는데, 딱 경기지방으로 제한을 해서 수조권만 자신을 따르는 무리에게 분급을 했어요. 예를 들면 정도전, 도전이 일로 와. 정도전 경기 지역 또 강남역 수조권 가져. 권근 빨리 와. 넌 신논현 가져. 야, 조준 뭐해? 빨리 와. 여기 저기 압구정 정도 받아야. 뭐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한테 용돈 주는 거지. 그럴 목적으로 시행한 게 바로 과전법이야. 경기지방으로 제한해서 문무 전현직 관리들에게 수조권을 분급한다. 그럼 여기는 과전법하고 녹과전하고 헷갈릴 수 있는 게 둘 다 경기거든. 뭘로 구분해? 8현 들어가면 녹과전이에요. 8현 들어가면. 아시겠죠? 그리고 경기지역으로 제한해서 문무 전현직 관리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과전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려의 토지 제도를 봤는데요. 전체 흐름 이렇게 기억합니다. 태경목문 원공, 역시개경 녹사과, 역시개경 녹사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해요 녹사과. 이거 뭐 이은결 마술쇼도 아니고 말이야. 부담스러운 퍼포먼스지만 역시개경 녹사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려시대 토지제도 관련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사과 맛있네. 전시과제도의 변청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제도에 대한 보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개 뭐예요? 경, 정, 전, 시, 과겠죠. 그 증거로서 태, 경, 목, 문이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은 옳은 거 골라볼게요. 경정전시가를 묻는 문제가 됩니다. 자, 경정전시가가 먼저 다시 한번 볼까요? 18품 품계 관품에 따라 내리되 누구에게만? 현직에게만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직한테는 지급해 안 해? 안 해. 전직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산직에게는 지급 안 한다 이런 얘기야. 아시겠죠? 그리고 토지의 지급 액수는 점점 줄고, 그리고 경정전시과의 특징은 군인의 대우가 상대적으로 좋아졌다. 그 전에 있었던 거란의 침입 때문에. 자, 4색 공복을 기준으로 등급을 나눴다라고 나오는데, 그거는 여기는 경종 때 시작한 시정전시과가 됩니다. 왜? 그 전에 광종이 나눈 4색 공복으로 나눴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시정전시과에 대한 설명이니까 틀렸고, 산직이 그러니까 전직 관리가 전시의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경정전시과 맞습니다. 등급별 전시의 지급 액수가 전시의 지급 액수가 전부 다 감소하였다.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맞습니다. 왜 점점 감소했을까? 토지 순환이 안 돼. 그 전에 지급하면 반납이 느려지니까. 그래서 감소했던 거고요. 무반과 일반 군인에 대한 대우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왜 무반의 대우가 향상됐다고? 여기는 목종과 문종 사이에 있었던 현종 때 거란이 2차, 3차 침입을 했기 때문에 그걸 막아내는 과정에서 군인들의 대우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정답은 니은과 디귿과 리을 4번 이렇게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내용 잘 봤고요. 이겁니다. 이게 사실은 작년까지 없었어요. 이거 우리 태권의 수업은요 끊임없이 진화를 하는데 작년까지는 없었던 파트고 굉장히 심화된 파트인데 이 파트를 완성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암기 비법을 솔직히 다 말씀드립니다. 제가 만들었는데요. 물론 우리 뭐 조교들의 어떤 아이템이나
우리 학생들의 아이템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 파트는 제가 만들었는데 이걸 만들고 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신이시여, 이 암기 비법을 진정 제가 만들었습니까? 배너를 만든 그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 말과 비슷한 그런 말을 읊조릴 정도로 제가 아주 아끼는 그런 암기 비법이 됩니다. 이거는 이 암기 비법 아니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저 무신집권기 기억하시죠? 처음에 무신정변 누가 벌였어요? 이고하고 이의방이가 벌였는데 둘이 싸워가지고 의방이가 이고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의방이가 권력을 휘두르다가 경대승이라는 장군이 야, 너 왜 이고 죽여? 그러면서 죽였어요. 아니 경대승이라 정중부가 죽였어요. 정중부가 당시 이제 퍼스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대승이라는 장군이 왜 장군은 부하를 죽이고 그래요? 죽여요. 그러니까 경대승은 생각합니다. 누군가 나를 분명히 죽일 거야. 나 남살당할 거야. 도방이라는 그런 경호부대 만들어서 2겹, 3겹 싸가지고 나 스스로를 지켜야지. 근데 누군가 날 죽일지 몰라. 왜 이렇게 밤에 잠이 안 오지? 끊임없는 불면증과 노이로제에 시달리다 본인이 스스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등장한 게 누구냐면 이의민이라는 천민 출신 장군입니다. 막 천민이 막 껐떡대고 막 하극상 해대니까 최충원이라는 장군이 의민아, 너 인마의 천민 출신이 껐떡대고 그래! 죽였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최충원은 죽지 않고 안정적으로 자기 자식에게 정권을 물려줬으니 이것이 우리가 많이 공부했던 최우입니다. 자, 그런데 이순설은 보통 알아. 문제가 뭐냐면 이 무신집권기 때 수많은 반무신난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 반무신난이 어느 무신 때 벌어진 난인지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최근 공시에 출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무신난을 다 일일이 갖다 붙여서 외워야 돼. 이게 아주 고역인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자, 따라해보죠. 김보당의 난. 김보당이라는 사람이 이제 동북면 병마사가 됩니다. 동북면 병마사 김보당. 이제 문신이 난을 벌였다가 실패를 했죠. 그래서 문신들이 막 무신들로부터 탄압을 받는 계기가 됩니다. 교종승려의 난. 이 교종 스님들이 난을 벌여가지고요. 이게 실패하는 바람에 선종계열의 스님들이 굉장히 전폭적 지원을 받고 교종승려들이 탄압받는 계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따라해보죠. 서경유수 조위총의 난이 또 여기 있는 이방 때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신들의 난이에요. 문신들의 난, 교정승려의 난 이런 것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향부곡소라고 아시죠? 고려 시대의 빈민가죠. 그 중에 이제 공주명학소라고 숲 굽는 마을에서 망이랄지 망소이 같은 사람들이 난을 벌였던 게 여기는 정중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대승 때는 전주에서 비빔밥으로 유명한 전주에서 관에 속한 노비들이 난을 벌였어요. 이것이 바로 전주 관노의 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민 때는 김삼이라는 사람이 난을 벌이고요. 효심의 난도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효심이라는 사람은요, 신라 부흥운동을 벌여요. 그러니까 고려시대의 옛신라를 부흥시키겠다? 이거 완전히 국가 전복을 꿈꾸는 완전히 국가 전복 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랬다 이게 다 진압을 당하게 됩니다. 최충원 때는요, 최충원의 산업이었던 만적이라는 사람이 난을 벌이게 되고요. 그리고 최광수라는 병졸은 고구려 부흥운동을 외치면서 난을 벌였다. 진압을 당해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군대 2등병이 동기들 모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한제국을 부활시키겠다. 이런 약간 도라이 짓 한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리고 여기 최후 때는 이연년의 난이 벌어지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백제 부흥운동을 꿈꿨던 사람이에요. 자, 이거를 완벽하게 외워야
문제가 풀 수 있게 나옵니다. 이거 진짜 고역이에요. 이건 그 선사시대 그 유적지 외우는 것보다 더 고역입니다. 외우면 까먹고 외우면 까먹고. 그럼 여러분들이 보통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안 나올 거야. 친구한테 물어요. 이거 안 나오지? 이런 거 나오냐? 한번 나오긴 했는데 또 안 나오겠지? 그럼 친구가 이렇게 대답해요. 물론이지. 절대 나오지 않아. 적어도 우리 때 시험엔 나오지 않아. 라고 몇 번이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돌에 새기죠. 임신서기석에. 절대 이건 나오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해 나옵니다. 그럼 이건 뭐 어떡할 거야? 그래서 태건이 나섰습니다. 이거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요거는 이제 순서대로 원래들 기억하고 계시니까 그 김교조 씨라고 계십니다. 김교조 씨. 이 사람이 김교조 씨가 이걸 김조교로 외우려고는 하는데 상관은 없어. 근데 이건 역사적 벌어진 순서대로 한 거니까 그냥 제가 하는 대로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이게 벌어진 순서입니다. 김교조 씨가 사업하다 망했어요. 망해서 전주의 관노가 된 거죠. 여기까지 하나. 자, 따라해보자. 김교조 씨는 사업하다 망해서 전주 관노가 됐습니다. 김교조 씨는 망해서 전주의 관노가 됐습니다. 자, 김삼희 씨는 효심이 깊은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김삼희 씨가 효심이 깊은 사람이에요 원래. 근데 좋아, 쭉쭉쭉쭉 이걸 좋아해. 만취를 했어. 만취를 해가지고 만취를 했고, 그래갖고 그냥 술자리에서 여성분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합니다. 이년아, 이년. 술을 깨고 난 다음에 이거 완전 이거 고속감 아니에요. 100번 사죄하게 됩니다. 100번 사죄했다. 따라해보죠. 김삼희 씨는 교심이 깊은 사람, 만취했고 2년 하다가 100번 사죄했다. 김교조 씨는 망해서 전주의 관대가 되었고, 김삼희 씨는 교심이 깊은 사람, 만취했고 2년 했다가 100번 사죄하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표로 나와서 한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문제 들어갑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2016년 경찰 순경 2차 문제가 됩니다. 다음 사건을 발생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나와요. 이거 어떻게 풀어? 미쳐버린 거예요. 그 전에 문제는요, 다음 중 무신 집권기에 벌어진 난이 아닌 것은 그래놓고 이거 쫙 해놓고 임꺽정의 난 조선시대 거 하나 붙여놓는 거야. 쉽잖아요. 조선 명종 선조지 이러면 쉬운 거예요. 장길산의 난 이런 거, 홍길동의 난 이러면 쉬운데 고려시대 이거를 쫙 갖다 놓고 막 섞은 다음에 순서 맞지, 이 미쳐버리는 거지. 하지만 우리는 두렵지가 않아요. 왜요? 김교조 씨가 망했거든요. 그 전주관노 됐거든요. 김삼희 씨 효심 깊은 썰람 만취했고 100번 사죄. 두려울 게 없다. 그럼 순서를 보겠습니다. 자, 망이망소이의 난이 나옵니다. 망이망소이 어디 있습니까? 망이망소이. 자, 여기 기억 딱 줍니다. 망이망소이. 김삼희의 난이 벌어집니다. 자, 김삼희 여기 있죠? 김삼희 니은 딱 여기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주관노의 난이 나옵니다. 전주관노의 난. 자, 여기 디귿 들어가고요. 자, 만적의 난 들어갑니다. 만적의 난 리을 들어가고, 이연년 형제의 난 미음 들어갑니다. 어머, 벌써 기억 디귿 니은 리을 미음이라는 답이 완성됐군요. 정답은 기억 디귿 니은 리을 미음 1번입니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참지 마세요, 여러분들. 뜨겁게 쳐주세요. 우리가 승리합니다. 네. 제정신 아니에요. 사과를 먹고 나가지고 어떻게 된 것 같아. 자, 신이시여, 제가 만든 암기 비법입니까? 자, 이렇게 해서 내용 봤고요. 솔직히 고백합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암기 비법은요,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제가 전에 수험생들을 상대로 그 태건 암기왕이라는 그 이벤트를 진행했어요.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드릴 테니 암기 비법 주세요 했더니 한 학생이 이걸 해서 이게 1등 한
작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정기적으로 당꿈교육에서 이벤트를 할 테니 자기만의 암기 비법, 유치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설민석이 한 게 여러분들 말이 되는 얘기예요. 뭐 김교조 씨가 뭐 어떻게 됐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제가 잘 이렇게 뛰어난 연기력으로 표현하면 이게 또 말이 돼. 그러니까 이벤트 할 때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학생이 뭘 암기법을 한 거냐면 정도전의 업적을, 조선을 건국한 신진사대부 세력이 사실 거두죠. 정도전의 업적을 외우는 방식을 이야기한 거예요. 정도전은 사실 이성계는 거의 업적이었고, 여기 사대문, 우리가 한강만 건너가도 강북 지역의 모든 건물이랄지 도시를 디자인한 게 바로 디자이너 정도전이거든요. 이 사람의 업적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일단 자 따라해보죠. 경제문감. 이게 뭐냐면 조선의 정치제도를 담은 저서예요. 삼봉정도전의 저서. 자, 고려사. 정도전은 고려를 때려잡은 사람인데, 고려국사구나. 자, 다시 갈게요. 자, 따라해보죠. 고려국사. 정도전이 고려를 때려잡은 사람인데, 이성계랑. 그럼 고려를 좋게 썼을까, 나쁘게 썼을까? 더럽게 썼습니다. 더럽게. 자, 그리고 따라해보죠. 불시잡변. 자, 생각을 해보세요. 고려 말에 불교가 엄청 타락했잖아요. 그리고 정도전이 유학자잖아요.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졌으면 새로운 국가적 이념이 등장을 해야 되죠. 그럼 정도전인 입장에서는 그전 국가의 정신적 이념이었던 불교를 까야 되는데, 스님가 가지고는 약하거든. 그 근본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석가를 욕해요. 우리가 보통 목사는 욕해도 예수는 욕하지 않지. 근데 이 사람은 아예 부처를 욕합니다. 어이, 미스터 부다. 부처씨가 떠들어대는 잡스러운 소리란 뜻이야. 부처씨가 떠들어대는 잡스러운 소리. 조선 건국하고 2년 뒤에 쓴 책이에요. 막 그냥 내용을 읽어보면 주로 이런 거야. 무책임하다 이거야.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가서 지 혼자 득도하면 세상을 어떻게 바꿔. 뭐 이런 식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따라해보죠. 조선경국전. 이거 전자가 들어가잖아요. 이거 법전이에요. 정도전이 만든 사찬법전이 됩니다. 따라해보죠. 심기편. 요거는 뭐냐면 성리학이 불교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하는 책이가 되고요. 따라해보죠. 신문천답. 요거는 이제 문답식으로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기록한 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호가 뭐냐면 삼봉정도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문집을 삼봉집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워낙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게, 우리나라 4대문 있잖아요. 뭐 인의예지 그래갖고 뭐 남대문, 동대문, 숭대문, 숭례문, 뭐 흥인문, 뭐 그거 다 정도전이 이름 지은 거고, 경복궁 들어가는 현판, 뭐 근정전, 사정전, 경회로 이름 다 이 사람이 지은 거예요. 그렇게 조선을 디자인하면서 저서까지 이렇게 썼다는 것은 천재이자 부지런했던 사람. 그런데 이 정도전이 실제 그 클래스보다 많이 좀 낮게 저평가된 이유는 뭘까? 이방원한테 맞아 죽고 왕권에 도전했던 사람이잖아. 그래서 조선시대 500년 동안 정도전이라는 이름 세 글자는 금치거였어요. 이걸 입에 담으면, 그 후손들도 입에 담으면 좀 그런 거지. 왜? 왕권에 도전한 앞서간 사람이잖아. 그래서 많이 낮춰진 부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정말 뛰어난 혁명가였고요. 시대를 앞서갔던 사람이었고, 쿠바의 영웅, 그 카스트로를 대표자로 만든 체게바라, 게바라 오빠 같은 그런 위대한 혁명가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중요한 건 우리가 외워야 되는데 어떻게 외우냐? 여러분들이 이제 가을 들어서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가장 건조한 계절이 가을입니다. 그럼 뭐를 조심해야 돼요? 불 조심해야 됩니다. 경고합니다. 불조심하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이 정도는 이제 성의 안 차십니까? 뭐 사과 정도 날려야 될 거예요. 자, 따라해보죠. 경고. 불조심 3. 경고. 불조심 3.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이성계를 추대해서 조선왕조를 개창한 공으로 개국 1등 공신이 됐습니다. 의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재상 중심의 관료 정치를 주창했습니다. 부처씨가 떠들어대는 잡스러운 소리를 저술해서 불교의 사회적 폐단을 비판했죠. 누굽니까?
도전입니다. 자, 옳은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구의 소굴인 쓰시마 섬을 정벌 했다고 하는데요. 이 쓰시마 섬은 총 우리나라 3번 정벌을 하게 됩니다. 고려 말 창왕 때 박위를 시켜서 한번 정벌하고, 쓰시마 정벌하고, 그리고 태조 이성계 때 정벌했는데 이건 시험에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냐? 세종 때 이종무를 시켜서 한번 정벌한 적이 있었어요. 이종무를 시켜서. 자, 정도정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백성들의 윤리서인 삼강행시도를 편찬한 건 세종대왕이고요. 여진족을 두만강 밖으로 몰아내고 육진을 개척했다고 그러는데 여기가 사군이고 여기가 육진이거든요. 공무원들은 나눠서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해보죠. 최윤덕, 김종서, 나눠서 기억해 주시고요. 조선 경국전을 편찬해서 이 사람이 만든 사참법전이죠. 왕조의 통치규범을 마련하였다. 경고, 불조심, 하삼.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뭐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정도전 저서 쫙 나열해 놓는 거예요. 다음 중 뭐 정도전에 뭐 저서가 아닌 것은, 그래놓고 뭐 중간에다가 뭐 끼워 넣을 거 많잖아요. 뭐 경제 육전, 그건 조준이 쓴 거거든요. 뭐 이런 걸 끼워 넣는다 알지. 뭐 문제가 쉬워지려면 그냥 주고 싶다 점수를, 그러면 뭐 경국대전 뭐 이런 거 넣는다 알지. 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으니 경고, 불조심, 하삼을 기준으로 정도전에 쳐서 모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황과 이의 저서가 됩니다. 자, 이황은 오늘날 얼마의 표지 모델입니까? 1,000원의 표지 모델이십니다. 이는 오늘날 얼마의 표지 모델이십니까? 5,000원의 표지 모델이십니다. 이황의 저서 중에 성학십도가 있어요. 이의 저서 중에 성학지묘가 있어요. 이거 되게 헷갈리거든. 그럼 어떻게 기억하냐? 이 선생님, 어떻게 이황 선생님을 제치고 5,000원 표지 모델이 되셨어요? 성리학을 집요하게 공부했기 때문이지. 성학지묘. 그래서 5,000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이황 선생님, 태권 설미석 선생님이 제일 존경하시는 인물 중에 한 분이라고 들으셨는데 1,000원 좀 아쉬워요. 어쩌다 이렇게 1,000원 되셨어요? 성리학을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아. 성학 10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너무 쉽게 생각했다. 따라해보자. 성학 10대 1,000원 됐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참고로 정말로 전 이황 선생님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를 꼽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암기 비법인 것이지 그 인물에 대한 평가와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 하늘에 계신 이황 선생님, 이희 선생님 모두 다 이해하실 거예요. 집요하게 공부해서 5,000원, 쉽게 생각했대 1,000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외에도 뭐 본 수업은 아니니까 길게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여기는 놀래라. 여기는 이 선생님은 아동들을 위한 이제 경몽요결이라는 책으로도 유명하시고요. 여기는 이황 선생님은 제자인 강항이 일본으로 끌려갔거든, 임진왜란 때. 그래서 일본 성리학에 영향을 끼치신 분이 이황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 문제 볼게요. 주자서 저료를 집필한 인물이 이황이거든요. 이건 이제 뭐 본 수업이 아니니까 길게는 설명 못하겠을 것 같아요. 주자서 저료는 이황의 저서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이황 골라보겠습니다. 왕의 수신 교과서인 너무 쉽게 생각했대, 성학 쉽다 이렇게 기억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일본 주자학, 성리학을 만든 사람이 주자죠. 일본 주자학 발달에 큰 영향을 끼쳤어요. 왜? 임진왜란 때 제자 강항이 납치됐기 때문입니다. 아동들의 수신서인 경몽요결은 이이가 썼고, 도교 신앙을 주관하는 소격서의 폐지 등을 주장한 건 중종 때 등용된 앞뒤가 똑같은 역사적 인물 조광조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억과 니은 1번이고, 이 암기 비법을 통해서 헷갈리는 성학지묘와 성학십대를 구분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날 설민석을 읽게 해준 대표적인 암기 비법입니다. 일반 국민들도 많이 좋아해 주시는데요. 자, 여러분들 대원군 때, 고종아버지 대원군 때 이 병인양요가 벌어집니다. 병인년에 벌어진 양인들의 소요 사건이란 뜻인데 프랑스와의 전쟁이었죠. 그래서 이것은 한성근이 문수산성에서 적들을 막아냈고 양원수 장군이 정족산성에서 막아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정도까지는 외워주겠는데 이제 신미양요까지 나오면 되게 헷갈리거든요. 뭐 어제현 장군이 광성진 헷갈린다고. 그리고 이게 둘 다 이게 강화도기 때문에 더 헷갈려요.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여러분들 광어회 좋아하십니까? 만미자를 씁니다. 맛있는 미국산 광어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미양요는 미국과의 전쟁으로서 광성진에서 어제현 장군께서 싸우셨는데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따라해보죠. 미미광어 미미광어 미미광어.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는 그 무엇이든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암기하고 쏙쏙 문제 풀 수만 있다면 그 무엇이든 다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실제 생물을 동원하는 미미광어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밑줄 친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미국 배가요 손떨목으로 들이닥쳤대요. 미국 배가. 이곳은 이미 병인양요 때 난리를 겪은 강화도입니다. 군사를 들여서 방비를 엄하게 하던 요지로서 통행증이 없으면 함부로 통과할 수 없어요. 그들은 이곳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통상을 요구하더니 갑자기 강화도로 공격합니다. 이 사건으로 우리 측은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미국 배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럼 미국과의 전쟁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신미양요가 되는 거고, 그 신미양요와 관련된 건 뭐예요? 광어를 떠올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광성진 어제현 장군, 요것이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옳은 거 볼게요. 어제현이 광성보에서 저항하다 전사였다. 미미광 신미양요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이고요. 자, 여기에 제가 좀 첨언을 하면 당시 어제현 장군께서는 광성진에서 장렬히 싸우다 전사를 하세요. 얼마나 참혹하게 전투가 벌어졌냐면 나중에는 뭐 총알도 떨어지니까 달려오는 미군에게, 미군이 덩치가 좀 크냐고, 미군 해병대인데 그 상대적으로 왜소한 우리 군대 어제현 장군께서 땅바닥에 떨어진 탄피를 주워서 얼굴에 집어던지면서 싸우다 전사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사실은 좀 더 진지하게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의 합격과 암기 비법을 위해서 광어를 동원했으니 널리 양지해 주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더 심화된 어제현 장군님의 일대기를 보고 싶다면 단꿈 교육이나 아니면은 설민석 광성진 이렇게 그 검색어에 치시면 제가 실제 강화도에 가서 광성진에서 촬영한 답사 영상이 있습니다. 무료거든요. 그걸 보시면 어제현 장군님의 어떤 그 승리의 전투를 몸소 체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어떤 합격과 암기 비법을 위해서라면 하늘에 계신 어제현 장군님도 줘봐봐. 네. 어제현 장군님도 좋아하실 거예요. 미미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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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대원군인데요. 이 대원군의 그 통상수교 거부 정책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냐면 그 고종아버지 그 대원군 때 있었던 그 밖으로의 정책을 순서대로 기억하는 건데요. 옛날 그 미국 드라마 미드 중에 뭐가 있었냐면, 자, 따라해보죠. 제너럴 호스피탈 이라는 미드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미드예요.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제너럴 병원에 오페르트가 미친 척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너럴 미국 상선이죠. 평양으로 들어왔다가 괜히 까불다가 평양 관민회에서 불타버린 제너럴 셔모노 소각 사건, 그리고 병인 양요, 그리고 오페르트 도굴 미수 사건. 이 내용은 지금 설명 못하겠죠. 본섭이 아니니까. 그리고 신미양요.
그리고 병인양요와 신양요를 잘 막아낸 대원군이 야, 화친을 배척하자라고 전국에 세운 비석 척화비. 요 순서로 기억하시면 돼요. 따라해보죠. 제너럴 병원에 오페레트가 미친 척하고 있다. 제너럴 병원에 오페레트가 미친 척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 기출은요, 순서를 묻는 문제가 아닌 내용을 묻는 문제로 나왔는데요. 다음 설명에 밑줄 친 그가 집권해서 개혁을 펼치던 시기에 발생한 역사적 사실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 대원군이요, 그 지방대학교에 해당하는 서원이 한 600개 되는데 막 백성들 연락 괴롭히는 거야. 서원에서 제사 지낸다고 백성들한테 기부금을 내라고 그런 거야. 백성들이 안 냈거든. 그러니까 서원의 유생들이 끌고 가서 막 몽둥이로 두드러 패고 그래요. 이건 오늘날 뭐랑 똑같냐? 신촌에 있는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축제를 해야 돼. 근데 돈이 없어. 그 앞에 독수리약국 있거든요. 그 독수리약국 가가지고 저 팜플렛 실어드릴 테니까 우리가 후원 좀 해주세요 그래. 그러니까 약국에서 경기가 안 좋아서 이번엔 우리 그 저기를 후원 못할 것 같아요. 미안해요. 너 따라와 이 자식 하면서 약국 아저씨 끌어다가 연세대학교 체육관에서 몽둥이로 때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학생입니까? 양아치 깡패 자식이지. 대원군이 미쳐버린 거예요. 야, 서원 없애. 없애버려. 몇 개 남겨둘까요? 47개 남겨두고 600개 다 없애 이런 거야. 그러면 그 서원에 있던 그 지방대학교 학생들이 가만히 있겠어? 그냥 서울로 올라가고 대원군 퇴진하라, 각성하라 한 거야. 그때 대원군이 나와가지고 지방 학생들, 서원 유생들 앞에 산 말이 이 말이에요. 야, 공부나 이 자식들아, 어린 놈의 자식들이, 나는 백성을 해치는 자가 있으면 공자가 부활해도 내가 용서하지 않아. 내가 가만 안 둬. 47개소만 남기고 서원을 철폐했다. 당시 유생들한테 유학은 종교였어요. 이거는요, 기독교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백성을 해치는 자는 예수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절 앞에 가서 백성을 해치는 자는 석가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용서치 않겠다고 같은 내용의 말이에요. 정말 강단 있고 무서운 사람이 대원군이지. 그 유생들 다 도망가요. 자, 어쨌든 그는이라고 나왔으니까 이 그는 누구예요? 대원군을 말하는 거고, 그가 집권해서 개혁을 펼치던 시기에 발생한 역사적 사실을 고르라는 거지. 그 대원군의 업적을 고르라는 거예요. 갑신정변은 이건 그 명성황후 실권 때고요. 요 신명 제너럴 병원에 오페르트가 미친 척하고 있다. 신명요. 임술농민봉기는 이건 철종 때고요. 제너럴 병원이니까 제너럴 셔머너 사건, 제너럴 병원에 오페르트가 미친 척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답은 뭐가 돼요? 니은, 리을, 리음 3번이 됩니다. 자, 지금 문제는요, 요 내용을 그냥 고르면 되는 문제로 나왔는데, 제가 교수라면 앞으로는 요 순서를 묻는 문제를 내겠어요. 실제 이런 순서를 묻는 문제는 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나 수능에서 자주 출제가 되거든요. 제너럴 병원에 오페르트가 미친 척하고 있다. 반드시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심화적인 내용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가볼까요?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학생들 절대 못 외워. 이거 못 외우지. 이게 뭐냐면 아관파천 이후에, 아관파천이 뭐야? 명성황후 그 저기 저도 알아요. 그건 아는데 그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경복궁 쳐들어갖고 명성황후 집단 폭행하고 그냥 살해하고 막 시체를 토막내고 나쁜 짓을 하잖아. 그 눈앞에서 아내가 살해당한 거야. 1895년 을미년에. 이게 을미사변이야. 고종 정신적 충격받죠. 그럼 이런 일이 눈앞에서 자행되면 경찰에 신고해갖고 그 자식들 다 잡아 가둬놓고 무기 사형 때려야 되는데, 그 살인자들이 고종을 보호해준답시고 경복궁을 둘러싸고 있어. 일본 군인들이. 그러면은 고종 입장에서는 거기 살고 싶겠어요? 못 살고 싶지. 그래갖고 도망간 거예요. 어디로 도망가냐면 경복궁 떠올려 보세요. 거기서 밑으로 세종로 따라 내려옵니다. 이순신 세종대왕 동상 따라 내려오면 청계천 흘러요. 그 청계천 지나서 좀만 더 가면 덕수궁 있지. 그 덕수궁 후문에서 위로 좀만 올라가면 거기가 러시아 영사관 아관이에요. 우리나라 땅 안에 있지만 거기는 러시아 영토입니다. 그 안으로 숨었네.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지. 왕이 지만 살겠다고 러시아 영토로 튀면 백성은 뭐야, 이거 뭐 선조야? 임진왜란때 선조야? 뭐야, 이게 아관파천이에요. 이해해요. 여러분들 범죄 저지르고 나쁜 짓 한 사람들
뭐 이상한 사람도 있지만 이게 사연 듣고 보면 이해되는 경우 있죠. 하지만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그리고 그 냇갈겨두고 글로 튀면 어떻게? 이게 아관파천이야. 그럼 아관파천으로 왕이 러시아 영사관에 숨어버렸으니까 열강들이 가만히 있겠어? 이 조선이노 바보노 나라노 이제는 왕까지 없네 뜯어 뭐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피라니아 있죠. 피라니아 식인물 오늘 이거 많이 쓰인다. 피라니아가 막 가갖고 막 이렇게 막 으악 아이고 으악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막 이렇게 뜯어먹듯이 막 뜯어먹는 거야. 그래갖고 러시아가 산림 채벌권 가져가고 부산 앞바다의 그 영도 저령도 탄광 저탄소 설치권 가져가고 미국이 막 이고 뭐 전기권 가져가고 일본이 우리나라 철도권 막 그 경부 철도권 뺏어가고 막 청나라가 전신전선 뺏어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열강의 이권 침탈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정도는 다 외워. 이거 미국 전기 뭐 청나라 전신전선 누가 몰라. 근데 이거는 여기까지는 못 외워요. 심지어 여기는 운산, 은산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이 평안도에 있는 거거든 이게. 여기에요 여기. 이걸 누가 외워? 근데 문제 나왔네. 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볼까요? 참. 일단 외워야지. 이거 어떻게 기억하냐면 저희 그 단꿈 교육에 그 컨트롤 매니저 파트가 있어요. 저를 이렇게 제가 많이 부족해서 저를 컨트롤 해주는 파트의 그 실장님이 실제 김영은 실장님이 계신데 실제로는 저는 김영은 실장님을 너무 좋아합니다. 하지만 암기 비법상 따라해보죠. 미운 영은. 여러분들 친구나 아는 사람 중에 영은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영은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 인간관계가 별로 안 좋군요, 여러분. 보통 영은이라는 이름은 한 명씩 꼭 있습니다. 나 영은이 미워. 따라해보죠. 미운 영은. 미운 영은. 미국은 운산 채굴권, 영국은 은산 채굴권을 가져갔다. 미운 영은. 이거를 제가 솔직히 그 전까지 시험 문제에 이건 이 땅에서 치러지는 그 어떤 시험 문제도 안 나왔어. 나온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2017년 경찰 그것도 간부에서 7급보다 어렵다는 그 경찰 간부에서 나온 거예요. 개항이구 열강의 경제 침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항 초기 일본 상인들은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를 유통시킬 수 있었다. 이거 설명 안 할게요. 맞아요.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에 따라 서울 양화진 이게 저기야 홍대 마포구 합정동 홍대 입구 청국인이 점포를 개설할 수 있었다. 내지통상 맞습니다. 러시아가 침탈한 대표적인 이권은 압록강, 두만강, 울릉도 산림 벌채권과 운산 금광 채굴권이다. 미운 영은인데 왜 러시아가 들어가? 이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시겠어요? 나온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다. 그래서 우리 수가 저는 인기 필요 없어요. 왜냐? 저 너무 인기가 많아. 저는 길을 못 가. 가면 저는 누가 좋아하냐면 이게 어르신들이 할머님들이 막 제 손을 잡아요. 등 막 때려주면 아우 요즘 방송 왜 안 나와? 너무 잘하는데 왜 안 나와? 이제 공무원 지금 학생들 많아. 아유 공무원만 챙기지 말고 나 사랑해 할머니. 초등학생 저 뒤에 있잖아. 선생님 사랑해요. 이 주로 이게 어린이. 그래갖고 제가 초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경쟁 강사는 공시에 있지 않고요. 뽀로로, 토마스 이런 쪽에 있는데 토마스는 제가 이겼어요. 타요버스 이런 애들 안 듭니다. 뽀로로가 문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뽀로로를 이기기 위해서 양날의 검을 들었습니다. 광어로 한번 뽀로로 잡아보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저는 인기 이미 많아요. 그러니까 인기 얻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저 여러분들 시험 만점 받는 그것만 바랄 뿐입니다. 박수 참을 수 없어요. 미운 영은 사랑해요 영은이. 네. 자, 그래서 열강 일권 침탈 받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어떡할 건데? 두 개 남았구나 이제. 어머 어떡하니? 2개밖에 안 남았어. 나 재밌는데 지금. 이거 무장독립투쟁 있잖아요. 이 무장독립투쟁은 1920년대 초반에 그 김좌진 홍범도의 청산리 대첩하고
1930년대 초반에 한중연합작전, 그리고 40년대 그 김원봉의 조선의용대와 김구 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 요게 나와 시험에. 근데 이제 가장 외우기 까다로운 게 30년대 초반의 한중연합작전이거든요. 요게 말이에요. 이렇게 있으면 요때 요 지역이죠. 서간도 지역에 이제 조선혁명군이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조선혁명군의 경우는 요때 이제 그 양세봉 장군이 이끌었는데요. 중국의 이제 의용군과 연합했습니다. 중국 의용군이죠. 이렇게 연합해서 싸웠고, 요쪽에 이제 그 한국 독립군이라고 있었습니다. 한국 독립군. 요 한국 독립군은 이제 그 지청천 장군께서 이끄셨는데, 요건 이름도 좀 재밌는 중국의 호로군과 연합해서 싸웠어요. 그래서 요곳이 이제 영릉과 흥경성 전투에서 영릉과 흥경성 전투가 유명하다면, 요거는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로 유명합니다. 내용이 너무 많잖아. 이거 어떻게 배우냐면, 우리가 싸움을 너무 잘하니까 일본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쌍, 호로군, 지독하군, 대단해. 원래 말이 안 됩니다, 뭐든. 자, 따라해보세요. 쌍, 호로군, 지독하군, 대단해. 쌍, 호로군, 지독하군, 대단해. 쌍, 호로군, 지독하군, 대단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양세봉 장군의 영릉과 흥경성. 제 친구 중에 양영흥이라고 있어요. 따라해보죠. 양영흥. 선생님 친구지 제 친구 아니잖아요. 그래도 양영흥. 저도 연락 끊겼어요. 양영흥.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대 무장독립전쟁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선혁명군은 기억의 지휘하에 양세봉의 지휘하가 되겠죠. 양세봉의 지휘하에 부대를 5개 준대로 개편정되어 중국의 요령민중자유군과 연합전선을 결성하기로 하였다. 중국 니은과 연합작전을 전개한 조선혁명군은, 자, 조선혁명군이 누구와 함께 했어요? 의용군과 함께 했구나. 의용군, 정답은 양세봉과 의용군입니다. 자, 디귿도 있나요? 자, 디귿 뭔지 볼까요? 디귿. 자, 디귿이 자, 한국 독립군 나왔습니다. 한국 독립군 나왔어요. 중국의 리을과 연합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디귿이 이끈 거는 누가 이끌어서? 지청천이고, 리을과 연합했다. 리을이 누구예요? 호로군 연합해서 아이쌍 성보 전투, 경박고 사도하자 동경전도에서 일본군을 막 싸웠다.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그럼 정답은 뭘까요? 양세봉, 의용군, 지청천, 호로군이 되겠습니다. 양세봉, 의용군, 지청천, 호로군. 정답 1번이에요. 마지막 가겠습니다. 이거는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는 빛을 다시 봅니다. 광복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 일본이 패망할 것을 서구열강이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1943년부터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모였고,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의 얄타에서 모였고, 그리고 독일의 포츠담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일본 패망 이후에 조선 독립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는 어떻게 하면 여기는 조선을 독립시켜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소련에서도 모스크바에서도 만났고, 그래서 결국에는 조선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임시정부를 세우기로 했고, 그 임시정부를 원조하기 위해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기도 했죠. 요 순서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면 이때 누가 참여했는지, 어떤 나라의 대표가 참여했는지도 기억해야 돼요.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는요, 미영중, 미국, 영국, 중국이 모였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알타에서는 미국, 영국, 소련이 모였고, 그리고 독일의 포츠담에서는 미영중소가 다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미 독일 패망하고 일본만 항복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축에 의해서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는 미영소가 모였고요. 그리고 미소 공동위원회는 말 그대로 미국하고 소련이 모여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를 외우는 방법은 딴 건 필요 없습니다. 우리들 몸에 내재된 리듬감만 살리면 돼요. 여러분들 저는 이 역사를 래퍼들에게 가르치고 우리나라 최고의 래퍼에게 리듬을 배워왔습니다. 저의 리듬이 도끼에서 나왔고요, 지코에서 나왔고, 민호에서 나왔고, 개코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저 거칠어요. 리듬 따라해보죠. 카얄 포모미 카얄 포모미 시작. 미영중 미영소 미영중소 미영소 미소 시작. 카얄 포모미 카얄 포모미 미영중 미영소 미영중소 미영소 미소 카얄 포모미 카얄 포모미 미영중 미영소. 나 하는 대로 따라하지 마. 흥분했으니까. 카얄 포모미 카얄 포모미 미영중 미영소 미영중소 미영소 미소 시작. 카얄 포모미 카얄 포모미 미영중 미영소 미영중소 미영소 미소. 눈 감으세요. 인강도 눈 감아. 카얄 포모미 시작. 카얄 포모미 카얄 포모미 미영중 미영소 미영중소 미영소 미소.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은 해방을 전후한 시기에 한국과 관련된 국제회의들을 열거한 것이다. 그 순서로 가장 옳은 것은 어따 대고 포가 먼저 나와야지. 카어죠. 카, 얄, 포, 모, 미. 정답 4번이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암기 특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온라인으로서는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 단꿈교육에서 공무원 강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고, 현장에서는 어떤 그 어학의 명문이죠. 강남의 중심 YBM 어학원에서 공무원 강의 종합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기본 개념 완성반이 진행 중인데, 지금 진도는 이제 조선시대 초기를 달리고 있고요. 이 기본 개념 완성반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최근 5개년 기출문제를 모두 풀어드립니다. 모아봤더니 1800문제 전후가 되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빼놓지 않고 다 풀어드립니다. 선생님, 선생님 바쁘시잖아요. 선생님 막 틀면 나오는 사람인데 그럴 시간이 있으세요? 그게 오해인 게, 작년 2016년 저는 방송 딱 4번 했어요. 딱 4번 진짜. 어쩌다 어른 한번 하고, 배틀트립 한번 하고, SBS 선거방송 10분짜리 한번 하고, 무한도전 한번 하고, 딱 4번 했어요. 이 시간 합치잖아요. 다 합치면 촬영 시간 한 6시간, 7시간밖에 안 돼. 365일 중에 4일 방송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방이 계속 나오고, 또 이제 뭐 어린이와 노인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이게 뭐 내가 맨날 방송쟁이처럼 됐는데 365일 중에 4일 했습니다. 4일. 그럼 나머지 362일 동안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그 1800제, 저는 근데 그런 식의 문제가 싫어. 작년에 433제를 제가 뭘 싫어하냐면, 아니 막 이 공무원 교수님들이 문제를 풀어주는데, 자 1번, 자 정답 2번이지, 자 2번 정답, 이것도 모르면 수험생 아니야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풀면, 저런 무의미한 행동이 왜 필요할까? 차라리 한 문제를 풀어도 심도 있게 내용을 정리해 주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해서 333점 해냈는데, 올해 제가 생각을 바꾼 이유가 뭐냐면,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접하고 싶은데 이거를 선생님이 풀어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혼자서 1800문제는 죽어도 못 풀겠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푸니까 그걸 풀어주지, 혼자서 미친놈도 아니고 1800문제 왜 풀겠어요. 그잖아. 같이 풀고 내가 풀어줘야겠다. 여러분들의 그런 고통을 덜어줘야겠다는 생각에 기본 개념 완성반이 끝나면 1800제가 이어집니다.
그게 끝나면 이제 예상 문제가 이어지게 되죠. 요거는 한 300~400문제 정도가 또 준비되어 있고, 그게 끝나면 이제 파이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커리가 딱 짜여져 있고 1년 커리의 시작점에 지금 함께하고 있으니까 온라인이 됐던 오프라인이 됐던, 온라인은 담금교육에서, 오프라인은 YBM에서, 여기는 태권의 손을 잡고 간다면 가장 쉽고 재밌고 빠르게 여러분들의 달콤한 꿈을 이루어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직도 한국사에 힘들어하는 친구들 계십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